새벽 5시, 서울 변두리 주택가의 첫 번째 가로등 불이 꺼지기 시작했다. 겨울 한기가 매서운 이른 아침, 구부정한 등을 한 노인이 낡은 손수레를 끌며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75살 박영숙 할머니였다. 그녀의 손은 세월과 노동으로 거칠게 굳어 있었고 허리는 오랜 세월 무거운 짐을 나르며 조금씩 굽어져 이제는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다. 할머니는 매일 이 시간이면 집을 나섰다. 남들이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을 시간. 그녀는 이미 하루를 시작했다. 손수레 바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웠다. 낡은 운동화는 여러 번 기어 신었지만 밑창이 닳아 차가운 기운이 그대로 발바닥으로 전해졌다. 그래도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가 없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동네 슈퍼마켓 뒷골목이었다. 할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묶여진 박스들을 펼쳐보았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류하고 부피가 큰 것은 접어서 손수레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20회를 이 일을 해오며 터득한 나름의 요령이 있었다. 어떤 골목에 언제 쓰레기가 나오는지, 어떤 상점이 깨끗한 박스를 버리는지 모두 머릿속에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다. 할머니, 또 나오셨어요? 새벽 배달을 나온 젊은 청년이 할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온화함이 남아 있었다. 그래야지. 일찍 나와야 좋은 게 있어. 청년은 자신의 트럭에서 깨끗한 박스 몇 개를 내려 할머니 손수레에 얹어 주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했다. 이런 작은 친절이 그녀의 하루를 조금이나마 덜 고되게 만들어 주었다. 해가 떠오르기 전 할머니는 이미 손수레를 가득 채웠다. 골판지 박스와 신문지, 잡지들이 높이 쌓여 있었다. 무게가 상당했지만 할머니는 익숙한 걸음으로 고물상을 향해 걸어갔다. 허리는 아팠지만 참을 만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반복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힘들어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그저 해야 할 일이었다. 고물상 주인은 할머니를 보더니 무게를 재고 돈을 건넜다. 오늘 번 돈은 15,000원. 할머니는 그 돈을 조심스럽게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한 푼이라도 소중했다. 이 돈으로 하루 두 끼를 먹고 조금씩 모아서 손자 학원비를 보태야 했다. 할머니, 요즘 박스값이 올라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돼야. 살기가 힘들어. 할머니는 간단히 대답하고 빈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했다. 아침 7시. 이제야 하루의 첫 번째 일과가 끝났다. 집에 돌아가면 아침을 간단히 먹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나와야 했다. 오후에도 돌아야 할 구역이 있었다. 하루에 2번, 때로는 3번씩 이 길을 오갔다. 좁은 골목을 지나 낡은 빌라 건물에 도착했다. 할머니가 사는 곳은 반지하 작은 방이었다. 계단을 내려가 녹슨 철문을 열자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조차 희미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과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오래된 책장 하나가 전부였다. 할머니는 손을 씻고 냉장고에서 김치와 밥을 꺼내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이야기.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밥을 떠먹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지만 이제 놀랍지도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는 책장 앞에 섰다. 먼지가 쌓인 책들 사이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다. 표지가 바래고 귀퉁이가 해진 앨범이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거기 있었다. 사진 속 여인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교단 앞에 서 있는 모습, 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연구실에서 책을 읽는 모습.
모두 까마득히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할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때는 정말 좋았지.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사진을 쓰다듬으며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서울의 명문대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시절, 박영숙 교수. 그것이 그녀의 이름이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녀를 존경했고, 동료 교수들도 그녀의 학식을 인정했다. 연구 논문으로 상을 받기도 했고, 학생들에게 훌륭한 스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이었다. 할머니는 앨범을 다시 책장에 넣고 자리에 누웠다. 몸이 무거웠다. 오전 내내 폐지를 주우며 쌓인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오후에 다시 나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쉬어야 했다. 잠이 들기 직전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반지하 창문으로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밑뿐이었다. 모두들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할머니도 한때는 그렇게 바쁘게 당당하게 걷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고개 숙인 채 폐지를 줍는 사람이 되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선택의 순간마다 그녀는 가족을 택했다. 명예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택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었다. 다만 몸이 너무 힘들 뿐이었다. 잠시 후 할머니는 얕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어져 있었다.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고 연구실에서 책을 읽고 동료들과 학문을 논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하지만 꿈은 금방 깨지고 현실의 추운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다. 시계는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시 나갈 시간이었다. 40년 전 1985년 봄 서울 시내 명문대학교 캠퍼스는 실록으로 가득했다. 강의실 건물 3층 복도 끝 연구실 문패에는 박영숙 교수라는 이름이 단정하게 새겨져 있었다. 35살의 박영숙은 당시 대학에서 가장 젊은 정교수 중 한 명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아침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다. 책상 위에는 학생들의 과제물이 높이 쌓여 있었고 집필 중인 논문 초고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젊은이들의 활기찬 움직임을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문학과 3학년 김민재 학생이었다. 그는 영숙 교수의 수업을 가장 열심히 듣는 학생 중 하나였다. 민재구나. 들어와. 교수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한국 현대 시인들에 관한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민재는 도서관에서 복사한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영숙은 그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학생의 성실함이 기특했다. 잘했어. 이 자료들이 내 논문에 큰 도움이 될 거야. 특히 이 부분을 보면 영숙은 자료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다. 학생과 교수는 1시간 가까이 문학 이론과 시 분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눈을 반짝이며 교수의 말을 받아 적었다. 이런 순간들이 영숙에게는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다. 오전 10시, 영숙은 강의실로 향했다. 한국 현대 문학사 수업이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계단식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영숙이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녀는 교단에 섰다. 분필을 들고 칠판에 오늘의 주제를 적었다. 오늘은 1930년대 한국 시문학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힘이 있었다. 학생들은 집중해서 필기를 시작했다. 영숙은 단순히 교과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배경과 시인들의 삶,
그리고 작품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풀어냈다. 때로는 직접 시를 낭송하기도 했다. 그녀의 강의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문학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아픔과 희망이 모두 담겨 있지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 몇 명이 다가왔다. 질문이 있다고 했다. 영숙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명 한 명의 질문에 정성껏 답했다. 학생들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강의실을 나갔다. 영숙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점심시간 영숙은 교수 식당에서 동료 교수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대화 주제는 주로 학교 일과 학문에 관한 것이었다. 영숙은 최근 집필 중인 논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 전후 문학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분단이 문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영숙 교수님은 항상 시대를 꿰뚫는 주제를 선택하시더군요. 동료 교수의 칭찬에 영숙은 겸손하게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하는 연구가 학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큰 보람이었다. 오후에는 대학원 세미나가 있었다. 석사와 박사 과정 학생들이 모여 각자의 연구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영숙은 학생들의 발표를 경청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녀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은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를 받았다. 교수님 덕분에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 박사 과정 학생이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 인사를 했다. 영숙은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내가 열심히 한 결과야. 앞으로도 좋은 연구자가 되길 바란다. 해가 질 무렵 영숙은 연구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치지 않았다. 이 일이 좋았고 의미가 있다고 믿었다. 램프를 켜고 논문 집필을 계속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주말에는 학회에 참석했다. 전국의 문학 연구자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영숙도 자신의 논문을 발표했다. 청중들은 그녀의 발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박 교수님의 연구는 항상 독창적입니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원로 교수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영숙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내심 자랑스러웠다. 자신의 연구가 학계에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만큼 큰 기쁨은 없었다. 그해 가을, 영숙은 학술상을 받았다. 한국 현대 문학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시상식 날, 그녀는 단상에 올라 감사 연설을 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 함께 연구하는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강의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준 학생들의 덕분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영숙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듬해 봄, 영숙의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다. 출판 사업이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다. 몇 권의 책이 성공하며 사업이 확장되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상황은 급변했다. 여보, 회사가 어려워졌어. 남편의 침울한 목소리에 영숙은 불안을 느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래처가 파산하며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영숙은 자신의 월급으로 빚을 갚으려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교수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떨구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았다.
하지만 사업은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더 큰 불행은 그 후에 찾아왔다. 영숙의 외아들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다. 병원으로 급히 달려간 영숙은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희귀 질환입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하고 비용이 상당히 들 겁니다.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미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거액의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 하지만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영숙은 결심했다. 교수직을 그만두겠습니다. 학과장은 깜짝 놀라며 만류했다. 동료 교수들도 그녀를 붙잡았다. 하지만 영숙의 결심은 확고했다. 명예보다 아들의 생명이 더 소중했다. 퇴직금을 받아 치료비에 보탰다. 그것도 부족해 집까지 팔았다. 영숙은 대학을 떠났다. 그토록 사랑하던 연구실을, 강의실을, 학생들을 뒤로했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도 떼어졌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1995년 여름, 박영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대학 교수라는 직함도, 연구실도, 책으로 가득한 서재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빚더미와 끝없는 병원비, 그리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뿐이었다. 45살의 나이에 그녀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다.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한 첫날, 영숙은 남은 짐들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다. 책장에 꽂혀있던 수백 권의 책들은 대부분 팔아야 했다. 학술상 트로피도, 감사패도, 명예의 증표였던 모든 것들을 처분했다. 손에 남은 것은 몇 권의 책과 낡은 앨범, 그리고 연구 노트 몇 권뿐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내 때문에. 병상에 누운 아들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25살의 청년은 삶의 한창 때의 병마와 싸워야 했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치료비는 계속 필요했고 빚은 줄어들지 않았다. 영숙은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40대 중반의 여성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다. 교수 경력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경력이 너무 화려하시네요.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는 어울리지 않으실 것 같은데. 면접관의 완곡한 거절에 영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화려한 경력이 이제는 짐이 되었다. 그녀는 이력서에서 교수 경력을 지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대학 졸업자로만 기재했다. 그렇게라도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몇 달간의 구직 끝에 겨우 식당 설거지 일을 구했다. 시급은 겨우 2,500원. 하루 8시간을 일해도 2만 원밖에 벌지 못했다. 영숙은 한때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던 교수였다. 이제는 하루 종일 일해도 그 10분의 1도 벌지 못했다. 식당 주방은 뜨겁고 습했다. 영숙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릇들을 닦았다. 손은 세제로 거칠어졌고 허리는 하루가 다르게 아파왔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이 돈으로 아들의 약값을 대고 방세를 내고 끼니를 이어가야 했다. 이봐요. 그릇에 기름때가 남았잖아요. 제대로 좀 씻어요. 주방장의 날카로운 질책에 영숙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한때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던 그녀가 이제는 주방장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 일마저 잃으면 가족이 굶게 될 판이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영숙은 피곤해 지쳐 쓰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아들을 돌봐야 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약을 챙겨주고 죽을 끓여 먹였다. 아들은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는 그냥 이렇게 있어도 돼요. 치료 안 해도. 입 다물어. 그런 소리 다신 하지 마. 영숙은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곧 후회하며 아들을 껴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내가 건강해지는 게 엄마한텐 가장 중요한 거야. 2해가 흘렀다. 식당 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빠듯했다. 영숙은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청소 일을 더 맡았다.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는 날이 계속되었다. 몸은 점점 망가져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또다시 청구서가 날아왔다. 체납된 치료비가 1,000만 원을 넘었다. 영숙은 병원 원무과에 찾아가 사정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하지만 병원 측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이미 몇 달째 밀린 상황이었다. 더 이상 치료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영숙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결국 병원은 당분간 치료를 계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일정 금액을 분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다. 그때 영숙은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보았다. 그들은 리어카에 박스를 가득 싣고 고물상으로 향했다. 영숙은 문득 생각했다. 자신도 저렇게 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새벽, 영숙은 식당 일을 시작하기 전 일찍 나섰다.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박스를 주웠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다. 누가 알아볼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생존이 자존심보다 앞섰다. 첫날 주운 폐지를 고물상에 가져갔을 때 받은 돈은 3,000원이었다. 적은 돈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소중했다. 이 돈이 아들의 약 한 봉지라도 더 살 수 있게 해주었다. 영숙은 매일 새벽 폐지를 주우며 하루를 시작했다. 저 사람 전에 어디서 봤는데.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영숙은 고개를 더 숙였다.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하지만 소문은 퍼져나갔다. 어머, 저 사람 전에 대학 교수 아니었어? 맞아, 그 사람 맞네. 어쩌다 저렇게. 영숙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었다. 아들을 지키는 것이었다. 명예나 체면 같은 것은 사치였다. 그렇게 1년이 더 흘렀다. 영숙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다.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고 손은 거칠고 굳어졌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이 패였다. 40대의 나이였지만 이미 노파처럼 보였다. 식당 주인은 결국 영숙을 해고했다.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였다. 영숙은 항의하지 못했다. 실제로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일은 폐지 줍기뿐이었다. 남편은 심리적 충격으로 우울증에 빠졌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영숙은 혼자서 가족 3명을 책임져야 했다. 날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었다. 하루에 버는 돈은 많아야 2만 원. 그것으로 세 식구가 끼니를 이어가고 아들의 약을 사고 방세를 내야 했다.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추운 날씨에 폐지를 줍는 일은 고문에 가까웠다. 영숙의 손은 동상에 걸렸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하루라도 쉬면 그날 밥을 굶어야 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영숙은 길거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스스로를 원망했다. 왜 이렇게 무능한가? 왜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가? 하지만 울음을 그치고 다시 일어섰다. 포기할 수 없었다. 아직 아들이 살아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할 이유가 충분했다. 2005년 영숙은 이제 55살이 되었다. 폐지를 줍기 시작한 지 10년이 흘렀다. 그 10년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한때 우아했던 교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허리는 심하게 굽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다. 손은 두꺼운 굳은 살로 덮여 있었다. 아들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10년간의 치료와 투병 끝에 병세가 안정되었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 영숙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가 이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였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고단했다. 아들은 건강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씩 돈을 벌었지만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남편은 우울증이 깊어져 거의 방에만 있었다. 결국 가족의 생계는 여전히 영숙의 몫이었다. 매일 새벽 4시면 영숙은 일어났다. 잠은 항상 부족했지만 익숙해졌다. 몸을 일으켜 낡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낡은 손수레를 끌고 나섰다. 서울의 거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그녀의 길을 밝혔다. 영숙은 자신만의 루트가 있었다. 어느 골목에 언제 쓰레기가 나오는지, 어느 건물에서 깨끗한 박스가 나오는지, 모두 10년의 경험으로 터득한 것이었다. 그녀는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시간은 돈이었고, 한 번이라도 더 돌아야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었다. 또 나오셨네요. 할머니. 편의점 알바생이 영숙을 보고 인사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젊은이는 매번 깨끗한 박스를 챙겨두었다가 영숙에게 주었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영숙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고맙구나. 내 덕에 오늘도 힘이 나네. 아닙니다. 별거 아닌거려.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런 순간들이 영숙을 지탱하게 했다. 세상이 아직 완전히 냉정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영숙의 손수레는 이미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고물상으로 향했다. 저울에 올려진 폐지를 보며 오늘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계산했다. 고물상 주인은 무게를 재고 돈을 건넸다. 오늘은 좀 많이 주었네요. 23,000원. 감사합니다. 영숙은 돈을 받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23,000원. 하루 세 끼를 먹고 조금 남는 돈이었다. 하지만 매일 이 정도를 버는 것은 아니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폐지가 젖어서 무게가 줄었다. 몸이 아프면 많이 돌지 못했다. 그럴 때는 하루에 10,000원도 못 버는 날도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슈퍼마켓에 들렀다. 저렴한 식재료를 골랐다. 시든 채소, 할인 스티커가 붙은 고기, 제일 싼 쌀, 조금이라도 아껴야 했다. 계산대에서 돈을 내며 영숙은 오늘 남은 돈을 계산했다. 8,000원 남았다. 이 돈은 아끼고 아껴서 모아야 했다. 아들이 혹시 아플 때를 대비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침 8시였다. 남편과 아들은 아직 자고 있었다. 영숙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 밥.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한 끼였다. 엄마, 일찍 나가셨어요? 아들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영숙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일찍 나갔지. 밥 먹어라. 아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밥상 앞에 앉았다. 그는 어머니가 매일 새벽 폐지를 주우러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20대의 청년이 어머니에게 의지해 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엄마, 나도 일 더 찾아볼게요. 그래. 하지만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식사를 마친 후 영숙은 잠시 쉬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하지만 오후에 또 나가야 했다. 낮에도 돌면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잠이 솔솔 왔지만 알람을 맞춰두었다. 2시간 후면 다시 나가야 했다. 꿈속에서 영숙은 다시 강의실에 서 있었다. 학생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칠판에는 문학 이론이 적혀 있었다.
영숙은 자신 있게 설명했다.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었다.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 하지만 알람 소리에 깨어났다.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영숙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꿈은 꿈일 뿐이었다. 다시 낡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섰다. 오후에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오후 시간대는 폐지가 많지 않았다. 그래도 영숙은 꾸준히 돌았다. 작은 골목까지 빠짐없이 살폈다. 때로는 다른 폐지 수거자들과 마주쳤다. 그들도 영숙처럼 생계를 위해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었다. 서로 눈인사를 나누고 지나쳤다. 말은 없었지만 동질감이 느껴졌다. 저녁 무렵 영숙은 두 번째 고물상 방문을 마쳤다. 오늘 하루 총 수입은 35,000원이었다. 그럭저럭 괜찮은 날이었다. 영숙은 슈퍼에 들러 저녁 식재료를 조금 더 샀다. 오늘은 아들에게 고기를 좀 더 먹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영숙은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흘러나왔다.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영숙과는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 3명이 작은 밥상에 둘러앉았다. 말은 많지 않았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영숙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힘들지만 이들을 지키기 위해 계속 나아가야 했다. 밤이 되어 가족들이 잠들고 나면 영숙은 혼자 앉아 있었다. 낡은 앨범을 꺼내 젊은 시절 사진을 보았다. 교단에 서 있던 자신, 학생들과 웃고 있던 자신, 모두 다른 사람 같았다. 정말 저게 나였을까? 영숙은 사진 속 자신에게 물었다.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들이 살아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명예나 지위, 그런 것들은 사라져도 가족은 남았다. 영숙은 앨범을 덮고 불을 껐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다. 잠을 자야 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2025년 가을, 영숙은 이제 75살이었다. 그녀가 폐지를 줍기 시작한 지 30년이 흘렀다. 세월은 그녀를 더욱 노쇠하게 만들었다. 허리는 완전히 굽어 고개를 들기조차 힘들었고 관절은 만성 통증으로 늘 아팠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거리로 나섰다. 멈출 수 없었다. 아들은 40대가 되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했다. 간헐적으로 일을 하며 조금씩 돈을 벌었지만 가족을 온전히 책임지기에는 부족했다.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 우울증과 지병으로 고생하다 결국 숨을 거두었다. 이제 영숙에게 남은 가족은 아들뿐이었다. 그날도 영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거리로 나섰다. 가을 새벽의 찬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하지만 익숙한 추위였다. 손수레를 끌고 첫 번째 목적지인 상업지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큰 건물들이 많아 박스가 많이 나왔다. 골목을 돌던 중 영숙은 한 카페 앞에서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벌써 문을 연 모양이었다. 잠시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지만 영숙은 고개를 돌렸다. 자신 같은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니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자가 나왔다. 그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다. 영숙은 무심코 그를 보았다. 남자도 영숙을 보았다. 순간 남자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저기, 혹시... 남자는 영숙에게 다가왔다. 영숙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지 오래였다. 혹시 박영숙 교수님 아니신가요? 영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이름을 듣는 것이 얼마만인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하지만 남자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
아닙니다. 저 기억하시죠? 김민재입니다. 교수님 수업 들었던 김민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숙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30년 전 자신의 수업을 가장 열심히 듣던 학생,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던 청년, 그가 지금 중년의 남자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민재. 구나. 영숙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교수님. 정말 교수님이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민재는 영숙의 손수레를, 낡은 옷을, 구부정한 모습을 보았다. 그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한때 그토록 존경하던 스승이 이런 모습으로 폐지를 줍고 있다니. 민재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제발. 영숙은 애원하듯 말했다.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이대로 둘 수 없어요. 교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민재는 카페 안으로 영숙을 모셨다. 영숙은 거절했지만 민재는 강하게 권했다. 결국 영숙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를 감쌌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인가. 민재는 따뜻한 커피를 내왔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 뜨거운 액체가 목으로 넘어가며 온몸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다. 교수님,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는 교수님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셨다고만. 영숙은 간단히 그동안의 사연을 이야기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아들의 병, 빚더미, 그리고 지난 30년간의 고난.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왜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존심 때문이었어. 그리고 누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지.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교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지금 작가로 살고 있어요. 모두 교수님 덕분입니다. 영숙은 놀라며 민재를 보았다. 내가 작가가 됐구나. 네. 그리고 제가 아는 교수님 제자들 대부분이 각자 분야에서 성공했어요. 모두 교수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민재는 핸드폰을 꺼냈다. 교수님, 제가 다른 제자들한테 연락해도 될까요? 모두 교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영숙은 망설였다. 하지만 민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혼자 견디기 힘들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민재는 곧바로 몇몇 제자들에게 연락했다.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교수님을 찾았어요. 라는 말에 모두들 놀라며 기뻐했다. 그날 오후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속속 카페로 모여들었다. 첫 번째로 도착한 사람은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현재 대기업 임원이었다. 영숙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교수님. 수진은 영숙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이어서 다른 제자들도 도착했다. 변호사가 된 박준호, 의사가 된 최영미, 교수가 된 정태훈.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영숙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교수님이 이렇게 힘드신 줄 몰랐습니다. 왜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부끄러웠지. 준호가 말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교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자 은인이십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교수님을 돌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모여 의논했다. 어떻게 하면 은사님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녀가 다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들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다. 은사님 재기 프로젝트. 카페에 모인 제자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영숙은 피곤해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제자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영숙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빚이 얼마나 남았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변호사 박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교수님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빚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최영미가 말했다. 저는 교수님 건강 검진을 주선하겠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이셨어요. 대기업 임원 이수진이 덧붙였다. 주거 문제도 시급합니다. 반지하는 건강에도 안 좋아요. 제가 괜찮은 아파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작가 김민재는 노트에 빠르게 내용을 적어 내려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재정 문제 해결. 둘째, 건강 검진과 치료. 셋째, 주거 환경 개선. 넷째, 정서적 지원. 교수 정태훈이 말했다. 그리고 교수님의 명예 회복도 중요합니다. 교수님이 남기신 학문적 업적을 기리는 일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눴다. 준호는 법률 문제와 재정을, 영미는 건강 관리를, 수지는 주거와 생활 지원을, 민재는 전체 조율과 정서적 지원을, 태우는 학문적 명예 회복을 맡기로 했다. 그들은 한 달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로 약속했다. 다음 날, 준호는 영숙을 찾아갔다. 영숙은 여전히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러 나가려던 참이었다. 교수님, 오늘은 저와 함께 가시죠.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영숙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준호야, 나는 일을 해야 해. 오늘 안 나가면 돈을 못 벌어. 교수님,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준호는 영숙을 자신의 법률 사무소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영숙의 재정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남은 빚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이미 시효가 지난 것들이었고,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은 500만 원 정도였다. 교수님, 이 정도는 저희가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십시일반 모으면 됩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제자들은 단톡방을 만들어 모금을 시작했다. 은사님 돕기 모금이라는 이름으로 1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연락했다.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앞다퉈 돈을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천만 원이 모였다. 빚을 갚고도 남는 금액이었다. 영미는 영숙을 대학병원으로 모셨다.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영숙의 건강 상태는 심각했다. 만성 관절염, 척추 측만증, 골다공증, 그리고 영양실조까지. 의사는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수님, 입원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 텐데. 안 돼.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병원 측과 이야기해서 최소 비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은 돈이 있잖아요. 영숙은 결국 설득당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교대로 병원을 찾아와 영숙을 돌봤다. 영숙은 이런 보살핌을 받는 것이 오랜만이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수지는 영숙의 아들을 만났다. 그는 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에 놀라 병원으로 달려왔다. 수지는 아들에게 그동안의 계획을 설명했다. 어머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어머님을 돕기로 했습니다. 주거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셨는데. 아닙니다.
어머님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어요. 그것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수지는 영숙과 아들이 살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도 가까운 곳. 여러 곳을 알아본 끝에 좋은 아파트를 찾았다. 전세 자금은 제자들이 모은 돈과 수진 본인의 지원금으로 마련했다. 한편 태우는 대학에 연락했다. 영숙 교수의 과거 업적을 찾아보고 명예 회복을 위한 방법을 의논했다. 대학 측도 영숙의 사연을 듣고 크게 놀랐다. 학장은 직접 병원을 찾아와 영숙을 만났다. 박 교수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학장은 영숙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영숙도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과거는 다 지나간 일입니다. 교수님의 학문적 업적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교수님을 위한 특별 강연회를 열고 싶습니다. 영숙은 놀라며 물었다. 제가 다시 강단에 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교수님은 여전히 우리 대학의 자랑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기뻐했다. 민재는 은사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다. 한 사람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제자들의 보은. 이것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영숙은 처음에 망설였다. 내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가? 특별합니다. 교수님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우리 제자들의 보은. 이것은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숙은 결국 허락했다. 민재는 영숙과 긴 인터뷰를 진행하며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했다. 영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픔도 고통도,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작은 기쁨들도. 일주일 후 영숙은 퇴원했다. 제자들이 준비한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다. 영숙은 집 안을 둘러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게 정말 내가 살 집이니? 네, 교수님. 이제 편히 쉬세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반지하가 아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달라 보였다. 햇빛이 가득 들어왔고 하늘이 보였다.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꿈은 아닐까. 새 아파트에서의 첫날 밤. 영숙은 편안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30년 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자는 것이었다. 푹신한 매트리스, 깨끗한 이불, 따뜻한 방.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행복했다. 영숙은 조용히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늦잠을 잤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깨진 것은 처음이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가 자신이 더 이상 폐지를 주우러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숙은 다시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걸까?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너무 오랫동안 고난 속에 살아서 행복이 낯설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다. 제자들이 만들어준 새로운 현실이었다. 부엌으로 가니 냉장고가 식재료로 가득 차 있었다. 제자들이 채워준 것이었다. 영숙은 천천히 아침을 준비했다. 신선한 채소, 좋은 고기, 맛있는 과일, 모든 것이 풍족했다. 아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영숙은 행복을 느꼈다. 엄마,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하구나. 며칠 후 대학에서 연락이 왔다. 특별 강연의 날짜가 정해졌다고 했다. 한 달 후 대학 대강당에서 박영숙 교수 초청 특별 강연이 열릴 예정이었다. 영숙은 긴장되었다.
30년 만에 다시 강단에 선다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설렜다. 제자들은 영숙이 강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민재는 강연 주제를 함께 고민했다. 교수님,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문학과 삶에 대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좋습니다. 교수님의 경험이 담긴 강연이 되겠네요. 영숙은 매일 강연 원고를 준비했다. 오래간만에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썼다. 오랜만에 하는 학문적 작업이었지만 손에 익었다. 마치 자전거 타기처럼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준비 과정에서 영숙은 과거의 논문들과 연구 노트를 다시 꺼냈다. 먼지가 쌓인 자료들 속에서 젊은 시절의 열정을 다시 발견했다. 그때는 학문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삶의 무게를 알고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강연 당일, 영숙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단정한 정장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다. 주름지고 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영숙은 자신에게 말했다. 할 수 있어. 당당하게 하자. 대학 캠퍼스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직 교수들, 학생들, 그리고 영숙의 제자들. 대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 박영숙 교수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영숙은 떨렸다. 30년 만의 강단.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민재가 손을 잡아주었다. 교수님, 자신감 가지세요. 교수님은 여전히 훌륭한 스승이십니다. 사회자가 영숙을 소개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30년 전, 이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셨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셨던 박영숙 교수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영숙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다. 조명이 눈부셨다. 청중들의 얼굴이 보였다. 모두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영숙은 마이크 앞에 섰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숙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이곳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영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보았다. 제자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고 있었다. 저는 오늘 문학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영숙은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학을 떠나야 했던 이유, 아들을 살리기 위한 선택,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세월.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하지만 잃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영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아들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사랑이 저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영숙은 잠시 멈춰 눈물을 닦았다. 문학은 삶을 반영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론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제 삶으로 배웠습니다. 문학이 이야기하는 사랑, 희생, 고난, 그리고 희망. 그것들이 모두 진짜였습니다. 영숙은 강연을 계속했다. 문학 작품 속 인물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연결지었다. 고전 소설 속 인물들이 겪는 고난과 자신이 겪은 고난을 비교했다. 청중들은 깊이 공감하며 들었다.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켰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켰고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어떤 명예보다 소중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청중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다. 영숙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영숙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다. 현직 교수들은 존경의 뜻을 표했고 학생들은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영숙의 제자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스승을 바라보았다. 교수님, 정말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고맙구나. 너희들 덕분이야. 그날 저녁, 제자들은 영숙을 위한 만찬을 준비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자리였다. 영숙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 대해, 교수님에게서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교수님은 저희에게 단순히 문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영숙은 제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모두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너희들이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선생은 행복하다. 강연 이후 영숙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명문대 교수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로, 그리고 다시 강단으로 돌아온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신문 기사가 나가고 방송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처음에 영숙은 주목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다. 하지만 제자들은 격려했다. 교수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지킨 이야기를요. 결국 영숙은 몇몇 인터뷰에 응했다. 방송에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공감했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대학에서는 영숙을 명예교수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정식 임명식이 열렸다. 영숙은 다시 한번 대학 캠퍼스에 섰다. 이번에는 명예교수 임명장을 받기 위해서였다. 박영수 교수님의 학문적 업적과 교육자로서의 헌신을 기리며 본교는 교수님을 명예교수로 추대합니다. 학장이 임명장을 전달하며 말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명예였다. 청중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임명식 후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들은 영숙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교수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매 순간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아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으셨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다. 후회하시지는 않습니까? 교수직을 그만두신 것을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아들의 생명이 어떤 명예보다 소중하니까요. 영숙의 말에 기자들도 숙연해졌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민재는 약속대로 영숙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제목은 폐지 줍는 교수님이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많은 독자들이 감동의 후기를 남겼다. 이 책을 읽고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교수님의 삶의 경위를 표합니다. 독자들의 반응에 영숙은 놀라고 감사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책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영숙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책을 읽고
감동받은 독자들도 참석했다. 영숙은 무대에 올라 감사 인사를 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가족을 사랑한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한 독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교수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다시 가르치고 싶습니다. 비록 정식 교수는 아니지만 제가 배운 것들을 젊은이들과 나누고 싶어요. 대학에서는 영숙에게 특강 기회를 주었다. 학기마다 한두 번씩 특별 강의를 하는 것이었다. 영숙은 기쁘게 수락했다. 30년 만에 다시 정기적으로 강단에 서게 된 것이었다. 첫 특강 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영숙의 소문을 듣고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다. 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다. 학생들은 박수로 그녀를 맞았다. 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영숙은 칠판에 오늘의 주제를 적었다. 문학과 삶의 의미. 그리고 강의를 시작했다. 문학은 인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희망도.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숙의 강의는 깊이가 있었다. 단순히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녹여내어 이야기했다.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었다. 1시간 반의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은 아쉬워하며 박수를 보냈다. 교수님, 다음 강의는 언제예요? 한 달 후에 다시 만나요. 학생들은 영숙을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다. 영숙은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답했다. 이런 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영숙의 명예 회복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가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노인 빈곤 문제, 가족의 가치, 교육의 의미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영숙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한 대학에서는 영숙을 초청해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는 교육자의 역할과 책임이었다. 영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치를 가르치고 인간다움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저는 강의실에서뿐만 아니라 폐지를 주우며 거리에서도 그것을 배웠습니다. 청중들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숙의 말은 많은 교육자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한편 영숙의 아들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된 그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다. 어머니를 닮아 책을 사랑하는 그에게 잘 맞는 일이었다. 영숙은 아들이 건강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엄마,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견뎌준 덕분이지. 모자는 서로를 껴안았다.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본 것이었다. 영숙은 이제 폐지를 줍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그 시절을 떠올렸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들이 자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명예 회복 이후 영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존경받는 명예교수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영숙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제자들과의 관계였다. 그들은 단순히 은혜를 갚는 것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었다.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영숙을 찾아왔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영숙을 중심으로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다. 변호사 준호, 의사 영미, 기업 임원 수진, 작가 민재, 교수 태훈.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했지만 스승 앞에서는 여전히 학생이었다. 어느 날 민재가 제안했다. 교수님, 우리가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교수님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구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수진이 말했다. 저는 교육 봉사를 생각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문학을 가르치는 거죠. 교수님이 강사가 되시고 우리가 운영을 돕는 겁니다. 영미가 덧붙였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을 돕는 프로그램도 만들면 좋겠어요. 교수님처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많으니까요. 제자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은사의 빛 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재단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둘째,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을 지원하는 것. 제자들은 각자 역할을 나눴다. 준호는 법률 자문을, 영미는 의료 지원을, 수지는 재정 관리를, 민재는 홍보를, 태우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맡았다. 그리고 영숙은 재단의 명예이사장이 되었다. 재단 설립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동원해 후원금을 모았다. 기업들도 재단의 취지에 공감해 기부했다. 불과 석 달 만에 상당한 규모의 기금이 모였다.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영숙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이 재단은 저 혼자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 재단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재단은 먼저 무료 문학 강좌를 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 매주 토요일 수업을 진행했다. 영숙이 직접 강의를 맡았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영숙의 따뜻한 가르침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선생님, 저는 책 읽는 게 재미없었는데 선생님 수업 듣고 나니 문학이 좋아졌어요. 한 학생의 말에 영숙은 뿌듯해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 재단은 또한 어려운 가정에 직접적인 경제 지원도 했다. 영숙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정들을 찾아가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했다. 영숙은 직접 그 가정들을 방문했다.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영숙은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좁은 반지하 방, 병든 가족,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머니. 영숙은 그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힘내세요. 제가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저도 같은 길을 걸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은 그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재단의 활동은 점점 확대되었다. 장학금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던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했다. 영숙은 장학금 수여식에서 학생들을 격려했다.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여러분의 미래를 가로막게 하지 마세요. 이 장학금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다. 영숙은 그들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제자들을 보았다. 교육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며 재단은 더욱 성장했다. 전국적으로 지부가 생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 영숙의 제자들은 재단 운영에 헌신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스승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어느 날 민재가 영숙을 찾아왔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의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의 삶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영숙은 놀랐다. 영화라니? 내 이야기가 영화가 될 만한가? 물론입니다.
교수님의 삶은 영화보다 더 극적입니다. 희생, 사랑, 고난, 그리고 희망.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결국 영화 제작이 결정되었다. 영화는 영숙의 삶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는 극화했다. 촬영이 시작되고 영숙은 가끔 촬영장을 방문했다. 자신의 삶이 화면에 재현되는 것을 보는 것은 묘한 기분이었다. 영화는 이듬해 개봉되었다. 제목은 은사의 피지였다. 영화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영화를 보았다. 영화는 상업적으로도 성공했고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영숙은 감격스러웠다. 대형 스크린에 자신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옆에 앉은 제자들도 함께 울었다. 교수님,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겁니다. 민재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길 바란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 영화의 성공으로 재단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더 많은 후원금이 모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영숙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제자들과의 정기 모임에서 영숙은 말했다. 너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준호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숙은 제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중년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젊은 학생들로 보였다. 자신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재단 설립 3년 후 영숙은 78살이 되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었다. 가끔 몸이 피곤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활기찼다. 매주 재단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대학에서 특강을 했다. 어느 봄날 영숙은 대학 캠퍼스를 산책했다.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는 아름다웠다. 젊은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영숙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도 저렇게 젊었던 시절이 있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지난 학기에 교수님 특강 들었던 학생입니다. 아, 그래? 반갑구나. 교수님 강의 정말 좋았어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영숙은 학생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학생은 인사를 하고 떠났다. 영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교육의 힘은 이런 것이구나. 한 사람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50대가 되었다. 건강도 많이 좋아져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저녁을 준비해 두었다. 엄마, 오늘 피곤하시죠?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고맙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다 컸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영숙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들이 살아있고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말 하지 마. 넌 내 아들이잖아. 밤이 되어 영숙은 서재에 앉았다. 이제는 작은 서재가 생겼다. 책들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영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다. 젊은 시절 사진, 교수 시절 사진, 그리고 최근 사진들. 삶의 여정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영숙은 일기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캠퍼스를 산책하며
젊은 학생들을 보았다. 그들에게서 미래를 보았다. 나의 삶이 그들에게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란다. 영숙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 자라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고난을 겪고 다시 일어섰다. 긴 여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다음 날 재단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재단이 지원한 학생들의 졸업식이었다. 30명의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영숙은 그들에게 축하 인사를 했다.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한 학생이 무대에 올라와 답사를 했다. 저는 가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단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박영숙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은 영숙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학생을 껴안았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 행사가 끝나고 제자들이 모였다. 그들은 영숙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민재가 봉투를 건넸다. 교수님, 이것은 전국에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보낸 편지들입니다. 영숙은 봉투를 열어 편지들을 읽기 시작했다. 수백 통의 편지가 있었다. 각각의 편지에는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교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명예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요.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고난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너희들, 정말 고맙다.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어. 제자들은 스승을 둘러싸고 함께 울었다. 그들에게 영숙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다. 인생의 등대였고 사랑의 표본이었다. 몇 달 후, 영숙은 자서전을 출판하기로 했다. 민재가 쓴 책은 그녀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다뤘다면 자서전은 그녀의 목소리로 직접 쓴 것이었다. 영숙은 매일 조금씩 글을 썼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담았다. 자서전 제목은 사랑으로 견디다였다. 출판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다. 독자들은 영숙의 진솔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출판 기념회에서 영숙은 말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마세요.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청중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시간이 흘러 영숙은 80살이 되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정신은 맑았다. 재단 활동도 계속했고 가끔 대학에서 특강도 했다. 어느 날 영숙은 제자들을 모두 불렀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너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너희들이 나를 구해줬어. 단순히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준호가 말했다. 교수님,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훌륭한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날 밤 영숙은 일기를 썼다. 나의 삶은 완성되었다. 고난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다.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나는 삶.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있을까?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었다. 그녀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었다. 삶을 다했고 사랑을 다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여느 때처럼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영숙은 감사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영숙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사랑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그녀를 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재단은 계속 성장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영숙의 이야기는 책과 영화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이제 한 사람의 교수를 넘어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 되었다. 영숙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명예를 잃었지만 사랑을 얻었고 재산을 잃었지만 존엄을 얻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해가 지고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제자들에게서 온 안부 메시지를 확인했다. 모두가 안부를 묻고 사랑을 전했다. 잠들기 전 영숙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내 인생은 축복이었다. 고난도 축복이었고 사랑도 축복이었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 영숙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새벽, 해가 떠오르며 서울을 비췄다. 영숙의 아파트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그녀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 교수 시절 사진, 제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재단 행사 사진, 모두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영숙은 주방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다.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따뜻했다. 아들이 일어나 함께 식사를 했다. 엄마, 오늘 재단 가시죠? 그래. 오늘은 새로운 장학생들을 만나는 날이야.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아침이었다. 영숙은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밝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만들자. 영숙은 집을 나섰다. 밖은 화창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영숙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다. 재단에 도착하니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영숙을 보며 밝게 웃었다. 교수님, 오셨네요. 그래, 오늘은 어떤 학생들을 만나나?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교수님이 많이 격려해 주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러 방으로 들어갔다.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영숙의 뒷모습을 비췄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다. 따뜻한 빛이 그녀를 감쌌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떠올랐다. 박영숙 교수는 지금도 재단 활동을 이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켰느냐에 있습니다.